1416년 태종 왕조실록에 착호갑사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한다. 주인기 공개손이 경상도에 나타나 자신들이 착호갑사라고 사칭하는데 관찰사 이은은 이를 병조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군마를 동원하여 성주에서 호랑이를 잡았다. 사건을 나르니 의금부에서 은여рем에게 책임을 물어 파면하고 주인기 등은 장일백대를 때렸다. 안녕하십니까. 광운대학교 김인호 교수입니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조선시대 공무원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들이 과연 현재처럼 안정적인 직업이었을까요? 또 공무원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영의정과 같은 고위직은 국왕만 만나면 하루가 끝났을까요? 조선시대 공무원의 세계, 이를 살펴보면서 현대의 조직관리에 대한 교훈도 알아보는 강의입니다. 요즘 공무원 되기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옛날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종구품직 공무원, 호랑이를 잡았던 착호갑사는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일본과 달리 한반도에는 일찍부터 호랑이가 살았고 우리 조상은 신령스러운 동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호랑이는 맹수라서 항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호랑이에 대한 피해 기록이 많습니다. 1392년부터 1863년까지 호랑이의 출현에 쓰는 937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총 3,98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집계는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 집계할 수 있는 경험안을 합산한 것이라서 실제 피해는 훨씬 컸을 것입니다. 심지어 호랑이는 국왕이 사는 경복궁 근전정 뜰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1402년의 경우 경상도는 겨울부터 봄까지 호랑이에게 죽은 사람이 거의 100명에 이르고 해안 지역은 피해가 더욱 많아서 사람들이 길을 가지 못할 지경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부가 세운 대책, 그것은 호랑이를 잡는 전문 사냥꾼 착호갑사입니다. 1416년 착호갑사는 처음 기록에 등장합니다만 이들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당시 주임기와 공개손이란 사람이 경상도 가명에 나타나 자신들이 착호갑사라면서 호랑이를 잡기 위한 군인과 말을 내달라고 합니다. 이들은 말을 가지고 도망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경상도 성주에 가서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가짜 착호갑사란 사실이 들통이 난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이 문제로 난리가 났고 경상도 지사격인 관찰사와 그 보좌관이 파면되기까지 합니다. 호랑이를 잡은 두 사람도 곤장 100대를 맞아야 했습니다. 호랑이 잡는 좋은 일을 했는데도 일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문제는 우선 경상도 군대를 동원한 일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잘못되면 쿠데타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는 일은 군을 맡은 병조의 발병부가 있어야만 합니다. 관찰사는 이를 맞추어 보아야 하는데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찰사가 소은 것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중앙에서는 호랑이의 피해가 있으면 관찰사에게 죄를 묻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방에는 호랑이를 전문으로 잡던 착호갑사가 없었으니 관찰사는 서울에서 온 이들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한건주의의 병폐입니다. 그럼 서울에서 온 두 사람은 왜 착호갑사라고 사기를 쳤을까요? 그들은 호랑이 사냥을 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방에서 성과를 올리고 착호갑사가 되어 출세하려 했던 모양입니다. 개인의 출세욕이 지나쳐 사기 행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착호갑사는 갑사라는 중앙의 직업군인 중에 하나입니다. 갑사는 서양의 기사와 비슷한 존재였는데 무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착호갑사를 따로 뽑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원이 40명이었고 20명씩 교대로 근무했는데 경국대전에는
44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전체 갑사 14,800명 중에서 정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를 잡는 일은 무예 실력 이상으로 담력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코갑사는 실제 호랑이 사냥을 시켜서 가장 먼저 활이나 창을 던진 사람 또는 그들이 잡은 호랑이나 표범의 숫자를 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특히 나중에 지방에서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성적순으로 임명하는 조선시대의 드문 전문직이었습니다. 더구나 차코갑사가 되면 임금님이 사냥을 통한 군사연습인 강무에서 바로 앞에 있을 수 있었던 영광된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의 차코갑사는 인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무엇보다 호랑이 사냥에 힘도 들고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지원자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역사령관인 절도사가 군인이나 향리, 역을 맡은 아전이나 심지어 노비 중에서 자원자를 우선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마저 없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체격과 힘이 좋은 사람을 골랐습니다. 위험한 일에는 포상이 따라줘야 합니다. 그것이 명예, 경제적 보상, 승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조직 운영에서 정당한 포상은 너무도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조선 정부 역시 그런 면에서 현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정한 원칙은 이렇습니다. 호랑이를 잡을 때 5마리에게 가장 먼저 활을 쏘고 창 던진 사람이 1등 이렇게 삼아서 관직을 올리게 하고 이후 차등 있게 순서를 정해서 3등까지 벼슬을 더하는 포상을 합니다. 결국 1등은 종 9품부터 정 8품까지 3계급, 2등은 종 8품이 되는 2계급, 3등은 정 9품인 1계급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목숨을 건 대가인 셈입니다. 그런데 호랑이 사냥은 단지 맹수만을 없애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비가 오길 비는 기우제에 호랑이 머리를 사용했습니다. 호랑이 머리가 용이 사는 연못에 들어가면 비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이 사실에 의문을 가졌지만 결국 가뭄 때문에 양화진과 개성의 박연폭포 등에 호랑이 머리를 넣어 비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호랑이 가죽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호랑이 가죽은 지방의 수령이 나라에 바쳐야 할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물론 명목은 호랑이를 잡기 위해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틈에 가죽은 수령들이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수령들은 사냥으로 잡은 호랑이 가죽을 권력가들에게 선물로 주고 백성들에게 그 값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16세기 호랑이 가죽 한 장의 납품 가격은 쌀로 30여 석, 면포로 350에서 400필에 이르는 고가였습니다. 정부는 호랑이 가죽을 거두어 이웃나라인 명이나 일본에 수출을 했습니다. 명은 매년 32장의 호랑이 가죽을 받아갔고 일본은 호랑이가 살지 않아 수요가 많았습니다. 호랑이 가죽이 돈이 되면서 민간 사냥꾼이 늘기 시작합니다. 호랑이를 잡는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타위라는 방식으로 나팔, 북, 징 등으로 소리를 내서 짐승을 포위해 잡는 방식입니다. 이때 그물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상처 없이 온전한 호랑이 가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방식은 호랑이가 다니는 길목에 함정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때 좀 잔인하게 들리시겠지만 개를 미끼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3년간 세금을 면제하거나 차등을 두어 상을 주었습니다. 이런 포상과 함께 국가 납품으로 인한 가죽의 상품화가 전문 민간 사냥꾼을 키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는 호랑이의 숫자가 점차 감소해 갔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점차적인 개간으로 인해 농토가 늘어갈수록 호랑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져 갔습니다. 호랑이의 숫자가 감소할수록 상품화된 가죽의 가격은 점차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북쪽 지방의 여진으로부터 호랑이 가죽의 밀수까지 감행하게 됩니다. 호랑이 가죽은 면포 30여 필의 가격부터 점차 400여 필까지 인플레이션이 되어 20배가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제 차코갑사는 거의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호랑이의 숫자가 줄었고 전문 사냥꾼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숨을 걸어야 했던 공무원, 차코갑사는 역사 속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차코갑사는 호랑이의 퇴치라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되어 보통 사람이 능력만으로 출세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한 직업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조직의 관리에 능력에 따른 점수제를 도입하여 다른 공무원과 차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렇지만 호랑이 가죽의 상품화가 요즘으로 말하면 민영화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차코갑사는 때로는 지방 간의 실적주의와 결합해서 문제를 낳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호랑이 사냥이란 명목으로 인해 백성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능력에 따른 등용과 승진이란 전통이 다른 공무원 조직에도 적용되고 자리 잡았다면 조선왕조는 보다 빠르게 근대 국가로 변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차코갑사는 과거 공무원 조직 운영에서 가장 근대적 모습을 지녔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누구도 신분 상승이 가능했던 오픈된 조직이란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